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이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죠.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도 여러 가지 보험, 재테크 비법들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화재보험 안에서도 아파트라고 하는데 우리 화재보험 다들 관심은 갖고 계시죠. 근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지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련해서 강경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계의 119. 화재 위험에 누구보다 재빠르게 출동하는 화재보험 전문가 강경훈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요. 화재보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요. 화재보험은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생존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리스크가 바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요. 화재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 증권을 꺼내보게 만드는 거고요. 화재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 목표 한번 이루고 가봅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파트 화재보험이 또 주제인데 아파트는 사실 이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보험이 꼭 필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화재보험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화재에 절대 안전하지 않고요. 특히 화재는 건물 구조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안에서 거주를 하고 계실 텐데 아파트 화재보험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단체 화재보험이 의무 가입인데요. 아무래도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단체 화재보험이다 보니까요. 관리비가 비싸면 입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의무보험 성격이라서 보장 금액을 최소로 설정을 가입하기 때문에요. 가입 금액이 크지 않아 좀 부족합니다. 건물 실제 가치의 80% 이상을 가입을 해야 전액 보상을 받는데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작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분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 시에 아파트 단체 보험과 개인 화재 보험이 협력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꼭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일상 안에서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나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상생활 안에서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하기도 하고요. 전기장판을 오래 켜두거나 멀티탭 과부하로 전기압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캠핑용 배터리 폭발 사고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올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났었는데요. 순식간에 불길이 9층까지 퍼져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빨리 진압이 되어서 13분 만에 불길이 꺼졌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에 있던 3명은 화상을 입었고요. 다른 주민 1명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밤중에 주민 1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화재 원인은요. 텔레비전 받침대 아래에 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거죠. 배터리는 사실 모든 집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요. 이게 누구나 집 안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세대 간 벽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불이 한 세대에서 시작이 돼도 위아래
양 옆으로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불은 한 집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아주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집만 좀 피해를 본다라고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하겠지만 불이 또 번지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사실 한번 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뭐 옆집, 윗집 할 거 없이 정말 이제 피해가 막대한 건데 이게 몇 천만 원, 몇억 원,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실제로 화재보험 가입을 충분하게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김철순의 집에 5억 원 손해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체 화재보험에 4억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80%인 3억 2천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걸 바로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5억 원 손해에서 1억 8천만 원은 내가 떠안아야 할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 놓았다면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그 불이 김철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집 가까이 불이 다 옮겨져 붙었다면 1억 8천만 원을 각각 그 10집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 불이 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상당히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사고들이 더 있나요? 네. 네, 많이 있고요. 2020년 10월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의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비교적 적었지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여부도 굉장한 관심이 쏠렸다고 하죠. 이 아파트도 16층 이상 아파트였기 때문에요.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단체보험 보상 기준이 평균 세대당 700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체 화재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졌지만요. 보상금에는 한도가 있었고요. 일부 입주민은 개별 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민의 가전, 가구 손해는 세대별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상이 되었고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내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거 맞나? 이렇게 점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재산 피해만 무려 90억. 부상자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이렇듯 화재에 관련된 사건 사고는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관련된 사고들은 이 피해액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자, 그러면 화재보험이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화재보험은요, 기본적으로 3가지 보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 손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집 자체, 즉 벽이나 바닥, 천장, 구조물에 생긴 피해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피난 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보상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태풍,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가재도구란 주택 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고요.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이 화재, 폭발, 파열 등의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가재도구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부터요. 침대나 식탁, 소파, 여러 가지 가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명기구나 침구류, 생활용품까지도 가정생활에 거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가재도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상책임 보장입니다. 내 부주의로 난 불이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까지 번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화재 사고로 인한 대물은 최대 20억까지 배상이 가능하고요. 대의는 보통 인당 1억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집에 화재가 나서 이제 아랫집이나 윗집에 다 옮겨 붙었다면 최대 20억까지 배상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불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네, 사망 시에는 1인당 최대 1억, 10명이 사망했으면 10억까지도 보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영역들은 이 화재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화재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런 특약들을 함께 넣으면 더 좋을지 뭐 이런 꿀 특약 리스트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이건 마치 김밥에 단무지가 빠진 것처럼 빠지면 섭섭한 특약들인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 3명이 있는데 KTX를 타러 서울역에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택시를 3대 부르면 기본료가 3번이 붙겠지만 택시 한 대를 타고 가면 기본료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화재보험도 똑같습니다. 네, 기본 보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몇천 원짜리 특약들을 슬쩍 같이 탑승을 시키면 훨씬 알차고 똑똑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 너무 재밌는데 단무지 같은 특약들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화재보험 꿀특약 6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건물 복구 비용 특약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도 쓰다가 중고장터에 팔면요, 제값을 못 받듯이 화재로 건물이 손상이 됐는데 보험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덜 주면 좀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2억 7천만 원 가치로 책정이 되면 부족한 3천만 원을요, 이 특약이 메워줍니다. 내 집값 내가 부담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입니다. 일명 누수 플랜인데요. 우리 집에 물이 샌다라고 하면 마루가 썩고 가구도 벽지도 다 젖고 정말 멘붕이 오겠죠. 그럴 때 우리 집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이 특약입니다. 게다가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 위한 누수 탐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부르는 게 값이라 50만 원, 100만 원 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비용까지도 커버를 해주는 실속 만점 특약이고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자기 부담금이 10%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곳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특약인데요.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천장에 물이 새거나 했을 때 도배고 장판이고 새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특약입니다. 그래서 누수는 급배수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렇게 2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임시거주비 특약입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불이 나서 당장 집에 못 살게 되었을 때 호텔이나 임시숙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하루 단위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화재 이후에 심리적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5번째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특약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이제 원래 불 끄라고 있는 용도인데요. 화재도 안 났는데 고장이 나서 물이 샜다면 집안에 가득하게 물이 새서 온 집안이 다 물바다가 될 겁니다. 이것 또한 기본 화재보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약을 따로 넣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화재벌금입니다. 아니, 불낸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요? 네, 맞습니다. 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형법 170조에 따르면 실수로 남의 집을 불태워도 최대 1,50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보를 넣어두면은 그 벌금도 화재보험에서 싸줍니다. 벌금까지 커버하는 화재보험, 요즘은 필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특약입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인데요. 이건 요즘 특히 결혼한 젊은 부부들에게 정말 인기템입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이 고장났을 때요. 수리비를 자기 부담금 2만 원만 내고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요. 예전에는 6대 12대까지였지만 요즘에는 무려 22대 가전 수리비 보장 특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 형편에 맞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너스 특약까지 해서 지금 7가지 특약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특약들이 우리가 선택해서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내 생활 환경에 맞는 특약을 꼭 챙겨야 제대로 된 화재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께서 다 내 집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에서 산다든지 월세를 내고 있다든지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불이 세입자인 우리 집에서 나면요,
그 피해는 전부 내가 떠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집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집주인 보험은요, 건물 자체만 보장이 되고요. 내 옷이나 TV, 가전제품 같은 가재도구는 보상이 안 됩니다. 게다가 내가 불을 낸 게 아니라고 해도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내가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벌금, 합의금, 원상복구 비용까지 전부 내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게 내가 월세를 내면서까지 사는데 화재 보험의 책임도 나의 책임이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도 화재보험은 필수고요. 세입자에게 필요한 특약들을 갖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보험.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화재 보험을 들을 타이밍, 좋은 타이밍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화재보험 드는 거는요. 따로 좋은 타이밍은 사실 없고요. 네,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화재 같은 사고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화재 보험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께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좀 화재 보험에 대한 적절한 특약들 그리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네, 화재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김에 진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화재보험이 단체 화재보험뿐인지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혹시나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재 보험에 대해서 강경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화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는 좀 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종신보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지금 달러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이 경제 시국에서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 또 나눠주실지 이석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왜 우리는 달러에 주목해야 하는가? 달러 하면 이석재. 달러의 흐름을 쉽게 알려드릴 이석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네.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좋아요. 네. 현금으로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달러로 받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금으로 받고 싶기는 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또 달러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만 봤을 때에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현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만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현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준통화, 즉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축통화 우리가 사실 알고는 있는데 또 약간 의미가 애매하기도 해요. 기축통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기축이란 기둥이 되는 중심이란 뜻입니다. 즉 기축통화는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돈이란 뜻인데요. 무역, 원자재, 금융거래 등 전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의 거래 장터라면 달러는 그 장터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돈, 뭐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달러가 지금은 기축통화인 게 우리가 지금은 좀 익숙한데요. 이 과정은 또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을지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전 세계 석유 거래는 지금도 달러로만 저희가 이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석유 없이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가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 달러 없이는 에너지조차도 이제 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의 부흥을 위해 달러를 대규모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샬 플랜인데요. 달러를 뿌리면서 미국은 전 세계 신뢰라는 이름의 영향력을 심었습니다. 추가로 신흥국 개발이라는 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외화를 빌리게 되는 건데요. 그 외화 대부분이 달러라는 겁니다. 즉, 달러 없이는 인프라 투자도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개발도상국, 신흥국 이런 뭐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사실 미국 하면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이 또 상당합니다. 항상 이 사이에 껴가지고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한 의미, 미중 갈등 안에서의 뭔가 의미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이제 경제 채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그 수출의 대부분은 달러 기준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흐름은 결국 달러에 따라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질문이 은근히 또 핵심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맞죠. 근데 사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대체 통화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엔화, 뭐 유로, 비트코인, 금.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달러를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기축 통화의 명확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경제력, 두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 영향력, 세 번째는 전 세계로 돈이 나가는 구조, 소비 국가여야만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미국과 거래하면서 자동으로 달러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위안화는 자본 통제가 심하고 비트코인은 신뢰성과 변동성 문제로 기축 통화가 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느끼기에는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기축 통화의 기본적인 이 전제 조건은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권력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달러의 이제 권력은 실존하는데요. 이미지에 이렇게 보이는 G7 정상회의에서 혹시 이제 결정된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69조 원을 지원한다는 합의. 이건 단순한 외교나 군사 지원이 아니라 달러를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달러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통화가 아닌 미국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7 뭐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안에 한국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이제 순위들인데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뭐 구글 등 모든 기업이 이렇게 미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 달러 기반 자산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달러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러가 내리는 게 좋을지 오르는 게 올라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달러가 오르게 되면 미국 제품이 비싸져서 수출이 감소가 될 거고요. 세계는
미국 제품을 덜 사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달러가 내려가면 미국 제품이 싸져서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수출을 늘리진 않습니다. 미국은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싸다면,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싸다면 누구나 아이폰과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서도 환율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수도 없고 달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도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달러가 올랐을 때와 내려갔을 때의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팩트입니다. 여행 갈 때, 환전할 때는 좀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참고해야 할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러를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안전자산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이유들,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전자산으로 언제까지고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도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투자와 저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투자에서 수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선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이제 파는 건데요. 달러는 단순히 이제 화폐지만 싸게 사서 내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환차익, 그 다음에 자산 분산, 글로벌 투자 효과까지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이야기를 할 때 역사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의 이 폭등 기간이 있었거든요. 여기 공통점들이 있었을지 한번 되짚어 주시죠.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랐다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1997년 12월 23일 IMF 외환 위기였는데요. 달러 환율이 1962원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맞고 국가 부도 직전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이제 전부 빠져나가고 달러의 씨가 마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러가 없어서 금을 모아 달러로 바꾸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3월 2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한국 시장에서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도 빠르게 빠져나갔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인 경제인 나라는 달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한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요. 달러는 더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22년 10월 24일 킹달러의 시대라고 불렸을 만큼 누구도 대비할 수 없었던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달러가 모든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 환율 폭등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충격, 어떤 이제 IMF, 글로벌 금융위기,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자본 이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원화 가치의 급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환율은 반드시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달러 자산으로 분산을 이렇게 해두어 두면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때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달러 종신보험과 달러 예적금과 같은 방식이 있기 너무 쉬우니까 요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산 투자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또 달러 종신보험이잖아요. 달러가 아니고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좀 장단점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예적금에 없는 비과세 기능이 보험 상품에만 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절세를 할 수가 있고 보장성 기능과 달러 자산 그리고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달러 종신보험의 단점이랄까요? 네. 아니면 혹시 좀 조심하면 좋을 부분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상품에는 적합한 분이 어떤 분일지 한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달러 종신보험 상품은 공격적인 어떠한 이제 투자의 목적이 아닌 나의 자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품이며 환율이 올랐을 때 환차익이라는 수익도 넣을 수 있고 달러는 앞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를 낮추고 분산 투자 용도로 활용해서 나의 자산 20%의 한 비중 정도로 준비해야 될 안전 자산인 만큼 보다 더 나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달러 종신보험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말고도 같이 좀 조합해서 들어가면 좋을 보험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조합으로요. 네. 원래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약간 특약들을 이야기했는데 네네. 이런 달러 종신보험도 이런 것들과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투자하면 좋다. 이런 우리 전문가님의 꿀팁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신보험을 넣을 때 이거는 이제 조금 팁이긴 한데요. 좋아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활용 비법도 알려주세요. 네? 그런 비법도 알려주세요. 비법 같은 것도요. 이게 만약에 이제 10년 뒤부터는 비과세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비과세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10년 뒤에 저희가 잠시만요. 그런 보험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종신보험 안에도 저희가 특약들을 함께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러 종신보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드릴 건데요. 이 모든 보험 상품에는 이제 장점과 저희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나의 자산도 커지게 된다.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도 달러를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망 보장 그리고 상속 재산 역할이 가능해서 분산 자산 역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환율이 낮을 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환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달러에 대한 내용이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비급은요,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수익들 고민하고 있지만 달러 종신보험도 있다라는 점, 장단점 체크하면서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도 바로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간병인 보험 중요하다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계 태양, 보험 전문가 이태양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보험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인데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과 가족분이 모두 부담하셔야 하다 보니 간병인 비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간병인 사용할 때 하루 비용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 번 좀 들은 것 같은데 못해도 1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병인 비용이 비싼데요. 하루 13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한 달 30일이면 390만 원입니다. 이 390만 원,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을 매달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4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의 월급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 파산이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간병을 경험한 분은 무려 국민 중 53.4%가 간병인을 썼고 가족이 간병한 경우 46.6%보다 간병인을 쓴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는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간병 파산이란 말 그대로 간병 파산이 진짜 올 수도 있습니다. 간병 파산을 막으려면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24시간 직접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가족분의 인생은 개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해왔던 일 혹은 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간병을 받는 환자분 마음도 편하지 않겠죠. 저도 간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을 한 달 반 정도 저 혼자 하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하는 그 현실에 마음은 매일 무거워져 갔고요. 이대로는 정말 우울증도 오겠다 생각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간병이란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같이 간병을 하면서 지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가족 간병 중인 292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기 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 높은 비율이며 특히 간병 기간이 5년을 넘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39년 넘도록 간병을 하며 보살핀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간병을 해도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슬픈 기사입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아나운서님, 간병인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우울증 이 그래프 그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간병인 분들도 네. 마음이 조금씩 좀 아파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건강보험 그리고 실손보험으로도 보장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간병보험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보험이고요. 돈이 아니라 간병인, 즉 사람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죠. 따라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인건비 부담 걱정이 없고요. 무엇보다 내가 귀찮게 여기저기 간병인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인데요.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간병인을 사용할 일수만큼 가입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받는 보험금을 줄여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 중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세요? 항상 이 지원 일당이냐 사용 일당이냐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자 보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간병인이 힘든 게 내가 어떤 간병인을 이제 불러야 하냐 하는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숙제를 좀 해소를 시켜주는 지원 일당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간병인 지원보험이 간병인을 불러줘서 간병인 지원보험을 많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최소 48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간병인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갑작스레 입원이라든지 수술을 할 경우에는 48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간병인을 바로 불러 당일 고용할 수 있어서 청구하더라도 가입한 간병비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보험은 갱신 상품만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갱신 시점, 인건비와 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 보험회사도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에 대한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 상품을 갱신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대 10년 갱신으로 가입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내가 현재 50대, 60대이신 분들이 90세, 100세까지 간병인 보험을 유지하려면 3번에서 4번의 갱신을 거칠 텐데요. 보험료가 그때마다 오르면서 평생 내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요. 얼마가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보험료에 대한 큰 리스크가 단점입니다. 이에 반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평생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간병인 비용으로 받을 보험금을 내가 정해서 가입 가능하기에 보험료를 나에게 맞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에 맞춰서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최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온 사례가 있는데요. 36년생 어머님의 간병인 보험을 아드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회사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인 간병인 입원 일당 7만 원 10년 갱신으로 도와드렸고요. 아나운서님, 36년생 어머님의 보험료가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연세가 36년생이세요. 네. 자, 그러면은 36년생. 한 80대 후반, 90대 초반 이쯤 되실 것 같은데 네.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니까 네. 엄청 좀 될 것 같아요, 보험료가. 네, 맞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 텐데요. 이번에 36년생 어머님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7만 원, 간병인 사용 요양병원 2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3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다 비교하였을 때 월보험료 2만 571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저도 놀라실 정도입니다. 간병인 일당 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요양병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 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보험 기간 중에 상해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0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50%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 가입했을 경우 사용 금액이 7만 원이라고 할 경우 20만 원의 절반인 1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병인 사용 일당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병인 한 분이 같은 입원실 내 입원하신 다수를 간병해 주는 건데요. 그만큼 간병인 비용이 나 혼자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보장을 2만 원대에 준비해 드렸더니 계약자인 아드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나운서님, 간병인 보험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좀 어떠실까요? 우선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고요. 지원 일당 아까 제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 일당도 상당히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들도 있을까요? 네, 오늘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간병받기 불편해서 가족에게 간병받기를 원하거나 간병비가 부담되어 가족이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간병인 보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있는 방법도 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가족이 직접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기에 가족이 간병하면 아쉽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다행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면요.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죠. 이제는 간병인도 간병인 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쉽고 편하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요즘 핸드폰 어플로 대리운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는 장롱면허라서 저는 없지만 주변 예. 사람들이 하는 걸 받기는 했는데 훨씬 전화보다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편하죠. 간병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플을 통해 공고를 올리면 간병인 분들이 공고에 지원하고 환자분들은 신청하신 간병인들 중에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간병인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가족분이 간병인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가족이 올린 공고에 간병인 지원을 한 후 환자분이 가족분을 간병인으로 선택하여 간병받으시면 간병인 보험금도 지급이 됩니다. 환자분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게 간병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후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 서류가 조금 복잡한데요. 입퇴원 확인서, 간병인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간병인이 간병업체에 등록되어 있다는 서류, 간병인 업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간병인 사용 영수증, 간호 기록지 등 이렇게 생소한 서류들이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데요. 입퇴원 확인서와 간호 간병 기록지를 뺀 간병인 관련 서류는 간병인 어플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서류를 하나하나씩 내가 체크하면서 요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족 간병하고 간병보험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10월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발목 골절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가량 입원을 하셨어요.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도 있으신데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그리고 1차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볼 때입니다. 환자분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시다 혹시라도 넘어지셔서 오히려 더 다치실까 봐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이 필요할 때 가서 간병해드리면 좋겠지만 다들 일을 하고 계시거나 가사일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이럴 때 간병인의 도움이 정말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장모님께 제가 장모님 간병 서비스 요청할게요. 도움 필요한 부분 간병인 분께 말씀하세요. 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간병인 비용이 비싸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간병인 보험 가입한 거 잊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간병인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병인 어플을 통해 간병인 신청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사위가 보험 전문가여서 좋은 점입니다. 맞네요. 약간 공익 광고 같긴 했는데 네.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네. 와이프분께서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위가
보험 전문가여서 정말 좋아했고요.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병인에게 어떤 걸 도움받을지 모르셨지만 간병인이 오셔서 혼자서는 못하셨던 부분이 샤워, 침구 정리, 식사 부분 도움받으시니 너무 편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실에만 있으셔서 답답하셨을 텐데 휠체어로 산책도 도와주시고요.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보험 전문가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병 사례 바로 이야기 드리자면 장모님이 가족 간병을 원하셔서 처남이 간병을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남이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이때 별도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간병인 어플을 통해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신 장모님은 간병인 어플을 통해 간병인 구하는 공고를 거기다가 내고 처남이 그 공고에 간병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간병인으로 매칭이 되고요. 처남에게 장모님이 간병인이란 대가로 간병비를 입금하면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처남에게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장모님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장모님도 가족에게 간병을 받아도 간병비를 줄 수 있기에 미안한 마음도 덜하고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다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고요. 이게 바로 저희 집 실제 사례였습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약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약관을 보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를 간병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가족 간병도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상 가능하며 약관이 다른 보험회사들도 있으니까 꼭 가족 간병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비극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비급살롱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